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음모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음모를 했다는 얘기죠. 한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딱 이 세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10년 전에 이 사람이 쓰지 않은 누군가가 썼다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과거의 것으로 10년 전의 것으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이 범한 가장 최초의 잘못된 전제입니다. 이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은 추측을 사실로 바꿉니다. 이런 객관적 진실들이 이성윤의 추측에 파묻혀서 사라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북과 연계된 조직이라 위험하다 이랬다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북과 연계가 없는 자생적인 혁명 조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갔습니다. 법치주의는 어디서 무너졌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그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된 사회적 배경은 뭐냐? 저 사람들은 빨갱이잖아. 저 사람들은 종북이잖아. 저 사람들을 네가 옹호하면 너도 빨갱이야. 너도 종북이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 사회에서 유태인, 한국 사회에서는 종북이죠. 만들어지죠. 지금까지 이 한국사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크게 좀 자세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요즘 헌법재판소에 자주 갑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하니까 종종 갔었어요. 그리고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어디에 앉았냐면 주로 청구인석에 앉았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청구인석에 앉아서 당신들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니까 해산되어야 한다는 정부, 법무부가 청구인 쪽에 앉았습니다. 이상하죠? 뭔가가 이상하죠. 자, 법치주의란 이겁니다. 제가 마그나카르타를 말씀드렸는데 국왕이, 정치 권력이, 정부가 함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법치주의입니다. 바로 그 원칙이 법치주의죠.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단서는 이겁니다. 1950년대 독일 공산당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해산의 대상이 됐던 정당이 두 정당입니다. 하나는 나치당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사회주의 제국당인데요. 나치당의 대체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연히 나치즘의 부활을 기도한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나치즘이 가져왔던 유태인의 학살, 사람에 따라서 좀 인명의 그 사람 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한 600만 명 정도가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이 살해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장애인, 또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학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나치즘 정당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독일의 한 법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아데나워 정부가 그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 결정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목적은 어찌 보면 아데나워 정부한테는 그것이 큰 목적은 아니죠. 이미 나치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로서 완전히 역사적 평가가 끝난 집단이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독일 공산당. 당시 아데나워 정부는 1950년대 동독과 서독이 심각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을 때고, 이 체제 경쟁 속에서 아데나워 정부는 나토에 가입해서 다시 군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일본이 원래는 군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꼬여내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군비를 가지라고, 괜찮다고. 그 헌법을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그래도 군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일본이 군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고 하고 있죠. 전후 60년이 지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언제 이미 그것을 했냐면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미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것에 반대한 정당이 바로 독일 공산당입니다. 재무장하지 말자.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재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토에 가입하지 말자. 라고 해서 당시에 독일 공산당이 무려 900만 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네, 서명을 900만 명 받는다는 건 더군다나 2000년대도 아니고 1950년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정당이 존재하면서 강력하게 재군비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데나워 정부는 나토에 가입하려면 여기를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해산 판결을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론은 책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문서에 있는 것이지 이게 곧바로 한국의 현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역은 누구냐? 변호인 보셨죠?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변호인을 딱 보고 나서 아들들이랑 같이 봤는데 저는 변호인을 딱 보고 나오면 아들들이 끝날 때쯤 해서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참 고생해 변호인처럼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사춘기 중학생들은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대를 접었죠. 그런데 그 변호인에 보면 무지막지한 검사가 나옵니다. 공안검사가 나오죠. 그 공안검사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 고영주라는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 여러 직책을 거쳐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노후의 주력 사업으로 무엇을 하시냐.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 해산청원을 합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네. 당시 민주노동당이 13% 득표율을 기록했죠. 네. 해산청원을 냈지만 말하자면 고영주 추진위원장 입장에서는 개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또 냅니다. 근데 2008년, 2009년, 2010년 아시다시피 광우병 촛불 시위 그리고 4대강 싸움, 야권연대 이렇게 우리가 막 밀고 나갈 때죠. 예. 역시 그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박근혜 정부는 다르죠. 그 청원을 세 번째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청원서를 거의 베낀거나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해산 청구서를 냅니다. 그 뒤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실제 권력은 기춘 대원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그 기춘 대원군의 전력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자와 유신헌법의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검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내란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양반이 법무부 장관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던 검찰이 벌인 아주 특별한 일, 이 91년도 이른바 분신 정국을 완전히 뒤엎은 일, 즉 유서대필 사건을 당시의 검찰이 만들어냅니다. 그걸로 완전히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2년에 다시 YS가 당선되죠. 이 양반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기까지 중간에 한 번 더 그 디딤돌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4년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있고 나서 그 탄핵 의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의결안을 헌법재판소에 갖다 내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역사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었던 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안을 헌법재판소에 갖다 냈던 소추인,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기춘대원군. 아까 불임 사건의 검사 고영주, 그리고 김기춘, 이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나와서 끄집어낸 거죠. 아,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두면 또 닭깎기 마사오 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 이 사람들은 다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낼지도 몰라. 그러니 확실히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없애고 앞으로 새누리당이, 직접적으로 말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통합진보당은 없애야 돼. 어떤 근거로? 찾고 찾다가 1950년대에 독일 공산당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 측의 대리인으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첫 변론에서 이런 진술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양두구육이다. 그렇죠. 양머리의 계곡이죠. 양두구육. 네. 옛날 고사를 얘기하면서 정명가도다. 언제적 얘기인지 생각 잘 안 나시죠? 임진왜란 때 얘기입니다. 즉 왜구가 그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 침략하겠다 이러고 침략하지 않는다.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정명가도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도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적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주문한 게 뭐냐면 숨겨진 목적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숨겨진 목적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목적이 뭐가 있어야 말이지. 숨겨진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 측 참고인들이 나와서 정부 측의 참고인이란 전문가들입니다. 말하자면 뭐 교수들, 뭐 연구자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부분은 강령으로 봐서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앞서 제가 법치주의를 말씀드렸죠. 증거재판주의를 말씀드렸죠. 사람의 머릿속을 함부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은 추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인지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 왜 이런 행위를 했어? 너 왜 남의 것을 훔쳐? 라고 해서 그 훔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남의 것을 너 왜 훔치고 싶어 해?
라고 해서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 대리인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거재판주의를 버리고, 즉 근대법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한 지금까지의 성과물인 증거에 기초한 사실판단이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대신 궁예의 관심법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여다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재미있는 대목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번 재판 때는 정말 웃음을 참느라고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정부 측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한 6.15 공동선언도 위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헐. 박근혜 대통령도 6.15 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역사적 문헌이죠. 14선언에서는 이 6.15 선언을 만든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자는 이야기까지 14선언에 들어있습니다. 즉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가기념일을 만들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위헌적 행동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줄곧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통일 방안의 맨 끝 단계는 뭐냐면 남과 북이 다 투표해서 체제를 정하자, 이거예요. 지금 북의 인구하고 남의 인구는 천양지차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사실 남쪽에서 낸 안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게 거의 99.99%죠. 그런데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위헌일 수 있다고 정부 측 참고인이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북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손톱만큼이라도 남겨두면 안 되는데 그걸 남겨뒀다고. 즉 정부 측 참고인들, 정부의 입장에서 합헌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완전한 흡수통일. 북의 체제는 다 파괴되는 완전한 흡수통일. 그리고 합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서민들이 절대로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비타협적으로 싸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재벌 대기업들의 특권을 특권이라고 뺏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결국 이겁니다. 민중주권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답을 했어요. 지금 국민주권주의를 모든 그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특권 계층은 호의호식하고 여러 가지 그 편의를 제공받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게 현실 아니냐. 이 특권은 정말 없애야 되겠다. 일당 5억 원 같은 노역장 유치 일당 5억 원 같은 이런 특권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합법이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법원이 얼마든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열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비만 받으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돈만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나이 드신 재벌 회장님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줬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명백한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은 노역장 유치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인데, 그렇죠? 그 만 배인 하루에 5억 원이면 정말 특권이죠. 이런 걸 없애자는 건데 이런 걸 없애자는 것도 위헌이라고 지금 정부 측은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당해산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맞서는 시민의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론적 근거로서 법치주의를 말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그 법정에 이르기 전에 사회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에밀 졸라가 말한 것처럼 진실을 말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법치주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정권은, 이 권력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권력은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그 권력을 바꿔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시민 각자의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도 따를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없이는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역사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왔죠. 앞으로 2014년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채 넘지 못했던 과제를 이제는 뛰어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다른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행위가 명확한 증거가 잡혔습니다. 이때 확실한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정원장은 당연히 해임돼야 하는 것이고, 그 구조적 변화로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민도 모르게 다른 나라 공문서라고 위조하라고 1,000만 원씩 퍼주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국정원이 1조 원씩 가져가는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남겨둘 수 있는 영역으로 더 이상 양해할 수 없지요.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정당 사찰에 쓰였던 조직들, 예산들, 다 간첩 조작에 쓰였던 것들, 탈북자들을 신문하고 가혹행위를 했던 데 쓰였던 예산들을 다 거두어내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는 국제 테러라든가 이런 조직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조직과 필요한 인원을 가지도록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정보원 해체라고 말씀드린 것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법치주의를 유린했던 그 본산을 이제는 해체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의식도 바뀔 수 있다. 아, 되는구나. 바꿀 수 있구나. 시민들의 견제가 제도를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칙에 근거한 판단들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서도, 그리고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그 시민들의 눈길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아직 그 내막이 덜 알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만드는 우리들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유우성 씨가 이런 에밀 졸라가 겪어야 했던 것 같은, 드레피스가 겪어야 했던 것 같은 12년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당사자들도 그런 12년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대 형사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정당해산 사건에서 역시 그런 12년이 우리 앞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그리고 그런 권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그리고 더 대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을 해나가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